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고고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비유하기, 실제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에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저와 함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제가 아는 시가 나오든 알지 못하는 낯선 시가 나오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시가 나오면 하단에 작가와 그 다음에 제목을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광균 이 시인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 활동을 하셨고 일제시대 정지용, 김기림과 함께 한국 모더니즘을 이끌었던 시인인데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의 계열은 이 도시인이 느끼는 도시적 감수성을 이미지즘,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회화적으로 이렇게 그려려고 했고, 그리고 참신한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의 제목이 추일서정인데 가을날 느껴지는 어떤 정서를 토로한다, 서술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마 정서 중심의 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독해해야 되느냐? 바로 시적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초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행,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 이것은 전형적인 은유적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 낙엽 자체가 원관념이 되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가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A는 B꼴의 은유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유법도 비유하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비유하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주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즉 낙엽이라고 하는 원관념과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하는 그런 보조관념 간의 차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낙엽은 자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물이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인공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이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시인은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연결을 했을까? 그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망명정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망명한 정부가 발행한 이 집회는 화폐 가치가 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낙엽과 폴란드 망명정부를 연결하는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낙엽이 지니고 있는 무가치함, 낙엽이 보여주는 어떤 무상함, 이것을 바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낙엽은 포화에 이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즉 낙엽을 통해서 이 대포가 뿜어내는 이 불길에 이질러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막 하늘에 대포가 펑펑 터지는 어떤 모습을 시적 화자는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좀 무가치하고 황폐한, 황량한 그런 어떤 가을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자, 다음.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져라고 하는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대목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유사성, 아까 비유하기에는 두 가지, 바로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또 이 유사성에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태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사성이에요. 요거를 이제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낙엽의 형태와 이 망명정부가 발행한 어떤 집회, 이 둘은 형태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무가치함, 가치 없음, 뭔가 좀 허망함, 뭐 이런 어떤 의미적인 유사성으로 이 둘이 묶인 거죠. 바로 여기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서 직유적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직유법이 되는데, 직유법에서 길이 원관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넥타이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넥타이의 모습과 길의 모습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 여기 일광의 폭포 같은 경우도 은유법이 됩니다. 원관념이 이제 일광이 되고 이 폭포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 이제 사라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태양이 내뿜는 일광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광이라고 하는 게, 폭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태양이 쏟아내고 있는 그 햇빛을 폭포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이 폭포는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일광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달린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때 이 급행열차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적인 모던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 들판을 달리고 있네요. 근데 달렸다도 아니고 바로 달린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면 생동감이 유발이 되거나 작가가 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듯한 그런 어떤 현장감도 유발이 된다라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은유법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은유법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A이스 B꼴,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라는 어떤 꼴이 있고요. 두 번째는 A의 B꼴, 원관념의 보조관념, 이런 어떤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조관념 하나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이스 B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그러니까 즉 낙엽이 원관념이 A이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가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이스 B꼴이 되죠. 이 경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 유사성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전형적인 은유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A의 B꼴이 되는데요. 아까 일광의 폭포 같은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A의 B꼴이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나폴레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가 원관념이 되고 뒤안길 자체가 보조관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안길로 얘기한다든가, 뭔가 부조리를 이 정의로움이 제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시 속에서 정의를 화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바로 전형적인 A의 B꼴이 된다라는 말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관념 B가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급행열차가 들판을 달리고 있는데 이 들판을 달리고 있는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죠. 급행열차가 내뿜는 담배 연기는 실제 담배 연기가 아니라 그 증기기관차가 내뿜는 증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조그만 담배 연기는 이 원관념이 증기가 되고 급행열차가 내뿜는 증기가 되고 담배 연기는 보조관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조관념만 B만 제시가 되었어도 원관념이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죠.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포플라 나무의 근골이 바로 원관념이 포플라 나무가 되겠고요. 이 근골이 보조관념이 됩니다. 이제 근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근육을 말하는 거죠. 이때 포플라 나무가 근육과 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가을날에 앙상한 그 낙엽이 다 떨어져 있는 앙상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을의 나무를 포플라 나무의 근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때 근골은 앙상한 나무 가지를 형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은유법이 되는 거고, 근골이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포플라 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같은 경우나 이런 자습서 같은 데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흰 이빨이 보조관념이고 공장의 지붕이 원관념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 중에서 은유법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공장의 지붕은 무생물인데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화류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공장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붕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지붕의 형태가
흰 이빨 같으므로 이 공장의 지붕을 시적 화자가 보고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자, 이건 이제 그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풍경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여러분도 셀로판지 아시죠? 고급스럽진 않죠. 그래서 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그 시적 화자가 구름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구나. 또는 이 시인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도시인의 어떤 시선으로 이 구름을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에서는 공간학적 심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간학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적 대상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요. 여기에 원래는 시인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풀벌레 소리는 바로 청각적 심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각적 심상을 들으며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발길로 차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각으로 지금 전이시키고 있죠. 이 발길로 찬다라고 했을 때는 발로 차는 어떤 모습이 감각적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면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찼을 때 발끝에 전해지는 이 소리의 파동 뭐 이런 것들을 촉각적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청각의 촉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시어가 등장하고 있죠. 황량한. 그리고 황량한은 뭐 황폐하고 거칠고 쓸쓸하다라는 건데, 황량한 생각은 바로 시적 화자가 가을날에 느끼는 주된 정서겠고요. 그리고 버릴 곳 없어라고 했는데, 물론 이 황량한 생각을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질 하나가 시적 화자가 이 황량한 생각을 벗어 던지기 위한 태도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량한 생각을 느꼈고 그 황량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그 벗어버리는 행동화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고독한 반혼을 긋고 잠겨간다. 이 고독한 반혼을 긋고 잠겨간다도 상당히 이 시에서 중요하게 또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시 구절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고독이라고 하는 정서가 나왔으니까 아마 화자의 주된 정서는 여기 황량한이라고 하는 정서도 마찬가지 시적 화자의 정서일 것이고, 고독도 마찬가지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강적 어떤 이미지가 여기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적 화자는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는 길도 봤고요.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등장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을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일광의 폭포도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가 그래서 이 돌을 던지는데 이 돌이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장막 저쪽으로 가는데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가고 있다. 화자가 던진 돌이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반원을 긋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고독함과 황량함을 이렇게 털어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잠기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서 내 곁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적 화자는 그 고독함과 황량함을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 고독함과 황량함을, 또는 어떤 가을날에 느끼는 어떤 무상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일 서정은 가을날에 느껴지는 어떤 고독감과 황량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추일 서정 열심히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